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의 동선을 보면 그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당일 오전 중, 즉 선체가 가라앉을 때 박근혜는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아침 11시 23분쯤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서도 침묵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후 들어 박근혜는 전속 미용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려 90분 동안 머리를 손질합니다. 청와대는 90분이 아니라 20분이라고 군색하게 변명했지만 머리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 교회에서 3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일한 분입니다. 1991년 겨울 이 교회에 늦은 밤 누전으로 불이 나 예배당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옷차림은 잠옷에 점퍼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어느 지도자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망하기로는 더 했으면 더 했을 시간에 머리를 하다니 놀라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아마 이런 심산이었겠지요. 무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심나절 눈을 뜹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사태를 주도적으로 수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결국 다음 의전 수순을 떠올리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야 하고, 그렇다면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이니만큼 외모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태 파악, 국민의 안위, 수습 대책, 이런 건 안중에도 뇌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라는 아닌 밤중에 뚱딴지 같은 말을 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남몰래 할 일이 있었겠지라며 7시간 머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마저 사상 누각처럼 무너지게 됐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직 탄핵 소추안에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청와대나 친박 모두 저지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탄핵되면 한국의 누구와 외교 문제를 상의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탄핵안 가결이 상수입니다. 이제 시민혁명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완수까지는 멀었습니다. 우리의 달성할 목표는 국가 권력의 흉기가 아닌 시민의 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치지 말고 일상으로 숨지 말고 새나라 새 세상까지 힘차게 정진합시다. 무너진 나라는 지도자 몇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 한영애 씨가 부른 내 나라 내 결에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천년의 어둠도 촛불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촛불이 우리의 또 다른 민주의 역사를 쓰는 그런 새로운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는 피어린
전쟁의 세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눈부신 선조의 아울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아침 11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김용민 브리핑이 오픈 스튜디오를 엽니다. 오시면 닭게장도 대접합니다. 문자당 정호희 대표가 쏘는 겁니다. 아울러 김프로이드, 관훈 나이트클럽,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정호희 대표와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의 본격 정치 논평 코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근처에서 뵙겠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한 그룹홈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시설에 맡겨졌던 13살, 7살 오누이에게 60여만 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고지서가 수차례에 발부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 단위 보험료 부과, 연대 납부의 의무 때문인데요. 다행히 오누이는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뿐입니다. 보호시설에서는 건보료 문제는 당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내일 박근혜 탄핵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낮 2시쯤 예상되는데요. 찬성표가 가결 기준인 200표를 넘어 최대 250표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친박 초재선도 여론의 압박이 거세다며 탄핵 찬성으로 기우뚱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 중에 머리를 하다니 국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청와대는 90분 동안 머리한 게 아니라 20분 동안 했다라며 구차한 변명, 믿을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차은택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같은 급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마치 최순실 수행비서와 같았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고영태는 대통령 옷값 수천만 원어치를 최순실이 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뇌물죄가 인증됩니다. 김기춘, 정말 대단한 김기춘입니다. 최순실은 이름도 모른다더니 DC 인사이드 주식갤러리 회원이 제보한 증거 앞에서 12시간 만에 최순실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했다 라며 실토했습니다. 청와대 경찰관이 세월호 7시간의 비밀 등 양심 고백을 하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국회가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때 이 사람 부른다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사라진 중국 관광객, 이들을 조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상인들 문 열기가 겁난다, 이러면서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조사한 결과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지난주 조사에 비해 탄핵하자, 하야하라, 네, 이런 응답은 2.9%포인트 올랐습니다. 78.2%. 자, 그런데 이 78.2% 중에 매우 찬성은 63.8%나 됐습니다. 한편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문제를 넣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야당과 비박 사이에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지요. 이번 조사 결과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7.4%였습니다. 그게 왜 들어가느냐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이후에는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옵니다. 청와대가 8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 처방한 것에 의료계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소수에게만 집중 처방됐다면 중독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처방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암 환자 등 중증, 통증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까지 처방된 것은 논란이 가중됩니다. 이 마약들은 미국 등에서 문제를 꾸준히 일으키고 있는 중독성 약물입니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늘 주장했지만 특검은 박근혜를 부르자마자 피검사와 머리카락 검사, 소변 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마약 중독자라면 수사의 출발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탄핵안 투표에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결정함에 따라 의원 300명 전원이 탄핵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박계는 탄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오히려 여권의 탄핵 찬성이 50표를 밑돌 경우 촛불 민심이 새누리당을 겨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찬성이 200표를 간신히 웃도는 것에서 최대 250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도 묵살하겠다 이랬지요. 이에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친박계 의원은 탄핵하라는 지역 여론의 압박이 거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박계 핵심을 제외한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를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장시간 머리를 단장한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제 2부에서 들으셨던 대로 단원고 희생자인 최진혁 군 어머니 고영희 씨는 그날 저는 눈곱도 안 떼고 학교로 뛰어갔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도 그 중요한 시간에 머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국민 치미는 분노를 감당 못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내일 국회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촛불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개최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저녁 7시부터 4시간 동안 국회에서 1차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차 토론회는 내일 낮 1시 반부터 본회의 폐회 때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이틀 동안 국회를 애워싸는 행진도 벌이는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최순실의 영향력이 가늠되고 있습니다. 차은택은 최순실을 가리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최순실과 대통령이 거의 같은 급이라고 느꼈다. 이 말을 조선일보는 일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어 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고영태는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소개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한 번 만난 일이 있다 라면서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의 수행비서 같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고영태는 대통령 박근혜에게 가방과 옷 100여 벌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비용은 모두 최순실이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에게 뇌물 혐의를 직접 적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옷을 상납받은 대가로 최순실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주어서 법률 용어로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를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청문회 관련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권 전반기 최고 실세자 왕 실장이라 불렸던 김기춘 전 실장 역시 청문회 증인으로 섰습니다. 김기춘은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모든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담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 짓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잡아뗐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기와 해산할 것이라는 결론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한 루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의 뷰 포인트였지요. 청문회 내내 일관되게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김기춘의 주장이 12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밤 10시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최순실 관련한 대목이 나오고 그 자리에는 김기춘이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춘은 최순실 이름을 모른다고 한 건 바로잡겠다. 하지만 접촉한 일은 없다. 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윤회 관련 공식 문건에서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없었다고 그 말씀하셨다가 제가 조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다 이 프린트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했다 그랬죠? 자, 또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영남대학에 대해서는 1988년 문광희 국감 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없었습니다. 정윤회는 압니까 그러면? 정윤회도 모릅니다.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셨죠? 저하고 똑같이.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정윤회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의원회관에 정윤회를 만나러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의원회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이 정윤회를 모른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정윤회가 그때 국회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만났습니다. 정윤회 씨한테 이 다음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를 알고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문서를 그다음에요. 2014년 1월에 보고 여태까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그럼 죄송합니다. 다 들었으니까 이제 됐고요. 고영태는 2년 전 정유라 강아지 때문에 최순실과 다투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유라가 키우던 강아지를 잠시 맡아주었는데 최순실이 강아지를 찾으러 왔을 때 고영태가 자리를 비우고 없으니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최순실과 사이가 벌어진 고영태는
대통령의 옷을 만들던 자신의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최순실 사태의 발단은 정유라 강아지였던 것이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미용사 2명이 박근혜의 머리 손질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를 은폐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당일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라고 했지요. 위증을 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오는 16일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밝혔네요. 청와대 경호실 소속 구성순 경찰관이 박근혜의 행적을 알 것이라는 내부 제보가 있다. 구성순 경찰관이 양심 고백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 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갑자기 퇴임한 최광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를 아직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연임시키라고 했는데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 일의 발단인 것 같다라고 밝혔지요. 홍완선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을 찬성할지 말지 결정하던 시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인물입니다. 그 직후 홍완선 본부장은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최광 당시 이사장은 홍완선 본부장에게 신중할 것을 지시했고 신중하지 않으니까 이후에 홍완선 연임에 반대했었습니다. 최광 이사장은 그러다가 본인이 물먹었지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사드 도입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명동과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동대문 상인들은 한 달 전부터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가는 옷 보따리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며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35%나 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명동 상인들의 경우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직후 거짓말처럼 중국인들이 방문하지 않아 매출이 20% 넘게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2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여자가 머리하면 90분은 걸린다면서 이걸 갖고 시비 거는 한겨레 신문 기자는 씹치다. 이런 글이 워마드에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정신나간 페미니스트가 그런 주장을 펼칩니까? 카카, 친박 초재선까지 등 돌려서 250표 이상 탄핵 찬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250표? 그래? 그러면 오늘 중으로 확실하게 찬성표를 던질 야당놈들, 음식에 뭘 타던지 해서 내일은 병원 중환자실에 있게 해. 그래서 부결시키라고. 그걸 누가 할까요? 할 사람이 없나? 카카, 탄핵 기간 동안 뭐 할지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뭐 하긴 초조하게 버티느라 제대로 못 본 드라마도 있고 또 새로 나온 주사 맛도 보고, 응? 아울러 뭐요? 차은택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하나? 보안 손님으로 말이야, 밤에. 닥치십시오, 카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헌법재판관들 뇌에 지진이 나서 카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카카 임기는 내일로 끝입니다. 임기가 끝인 걸로 끝입니까? 이제 수사와 처벌의 큰 터널로 들어갈 겁니다. 카카, 헬게이트 입성 축하드립니다. 씹새끼. 야, 너하고 같이 갈 거니까 너도 짐 싸고 있어, 어? 이 씨발놈아. 카카, 잘못된 것은 언젠가 바로잡히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 종두, 득두,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사자성어가 있지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귀결된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전화위기, 2번 사상누각, 3번 사필귀정, 4번 솔선수범, 5번 배국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모처럼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를 준비하셨군요. 예. 유럽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이 사람은 최초의 비유럽권 출신의 교황이죠. 네. 어제 발행된 가톨릭 주간지 인터뷰에서 2차 대전 후에 유럽 통합을 위해서 일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다음에 오늘날 유럽에는 지도자가 없고 앞으로 유럽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고 예.
또 아니면은 뭐 기존의 정치 질서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포퓰리즘이 휩쓰는 그런 상황을 지적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나마 유럽에서 괜찮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메르켈 총리도 좀 마뜩치 않은 모양이죠? 예, 중도 우파 기민당 출신이지만 포퓰리즘이라든지 또 극우파 득세 그런 물결 속에서 서구 자유주의의 수호자다 이런 평가를 메르켈이 받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메르켈의 입지가 과거보다는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 극우파들의 세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그제 발표했죠. 얼굴 가리는 베일 전면 금지. 이 방침도 그런 흐름의 일환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얼굴 가리는 베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니까 대이슬람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이슬람 정책이고 또 난민 정책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했고 오히려 그거는 이슬람의 전통이니까 옹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총리 4선 연임에 도전하기로 결정하는 기민당 전당대회 자리에서 그 발언을 했습니다. 난민 문제에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 이런 극우파들의 공격에 대한 방파제를 미리 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극우파들이 제기한 그 부르카 금지 프레임 그 프레임 전쟁에 빠진 면도 있기 때문에 메르켈답지 않은 아쉬운 태도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걸 텐데 메르켈이 그나마 전향적이었다면은 다른 유럽의 정상들은 이보다는 훨씬 더 우쪽에 있지 않나요? 예, 우쪽에도 있고 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이 사람은 사회당이니까 좌파인데요. 그렇지만 지지율이 4%까지 추락한 끝에 결국은 내년 대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4%? 예, 똑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4%입니다. 예. 1958년 이후로 프랑스의 초선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인기도 없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테러 문제, 이민 문제 이런 거에 염증을 느낀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 기류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 이 사람도 중도 좌파인데 본인이 제안한 개헌 국민 투표가 이번에 부결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 저성장이라든지 실업난, 난민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 바람이 배경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개헌을 하려다가 잘 안 되고 또 지지율이 4%까지 내려가고 이러면은 뭐 그만둬야 하는 게 상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 4일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대선, 그때는 일단 극우파 바람이 멈추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여론조사로 볼 때 자유당이라는 극우파 정당의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중도 좌파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올해 서방에서 있었던 극우파 바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결정이었죠. 그리고 또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 이런 것들도 역시 다 같은 흐름이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만큼은 기성 정치권이 극우 포퓰리즘의 거센 바람을 일단 방어했다. 일단 막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같은 경우 비싼 옷 때문에 구설에 올랐군요. 뭐 유럽 얘기하는 김에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근데 뭐 원래 같으면 해외 토픽 정도로 아주 가벼운 뉴스인데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박근혜 가방과 옷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 여성이고요.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기에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까? 지난달에 썬데이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입은 우리 돈으로 145만 원짜리 가죽 바지하고 43만 원짜리 버버리 신발이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한 1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협찬을 받았네 말았네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테레사 메이 자기가 소유한 옷 같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그렇게 비싼 옷을 입는 것을 보니까 총리가 일반 대중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겠냐. 이런 추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145만 원짜리 바지. 이건 사실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뭐 언론 입길에 오를 만한 값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도 패션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이게 자기가 번 돈으로 산 거라면 그렇게 또 문제될 건 아니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145만 원 정도 되는 옷 가진 사람 하나 정도를 가진 사람은 없지 않을 텐데 예. 구설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메이는 그 자기 패션, 액세서리, 핸드백 이런 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남편한테 받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순실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또 가방 들고 또 그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낸다거나 아니면 최순실한테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 상황. 어제 고영태 씨의 발언으로 보면은 이게 뇌물이다 이런 성격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보다는 테레사 메이가 여러모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자기 돈 내고 입은 옷이다. 그러면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 박근혜는 세금으로 또 최순실이 뇌물로 준 것으로 이렇게 입고 다녔다면은 이건 뭐 진짜 바로 수사 대상이 될 텐데. 근데 말이죠. 테레사 메이하고 박근혜를 비교한다는 것이 참 무의미해 보입니다. 예. 영국의 정치 전통 중에 하나가 그 총리하고 야당 당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당에서 서서 네. 맞짱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테레사 메이가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하고 맞짱 토론을 하는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예. 연설문 같은 것도 없고 이건 박근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연설 능력 또 지적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예. 그래서 뭐 145만 원짜리 바지 입었다고 뭐 대중들의 정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영국 언론들이 뒷담화를 하는 거 뭐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영국 언론들이 박근혜 얘기를 자세히 취재를 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쓸지 아마도 총리하고는 비교를 못하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빗대가지고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가 막히겠네요. 예. 자, 다음 소식. 사실 어제 이 뉴스 접하면서 황준호 기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되는 분위기죠? 예, 제가 그동안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냐 마느냐를 보면은 주변국들, 특히 중국이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는 붕괴한 정권이다. 그리고 지금 상대를 해주면 오히려 박근혜가 살아나는데 사드 배치를 추진한 그 정부를 살려줄 필요가 뭐가 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하여간 참 웃음만 나왔는데요. 중국이 그 회신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일본은 이번에 개최국이기 때문에 19일에서 20일 이틀 동안에 도쿄에서 열자 이런 제안을 계속 해왔으니까 예. 회의를 당연히 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에도 뭐 택도 없는 얘기지만 박근혜가 참석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뭐 개최에 동의한다는 답을 준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회의가 무산된 것은 중국이 아무런 답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일본하고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껄끄러운 현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한국 정부에 관한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트럼프가 박근혜 정부는 죽은 정부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트럼프가 직접 한 말도 아니고 트럼프의 한 측근 인사가 익명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돼 있었는데 근데 하나의 매체에만 실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측근인지 또 진짜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를 죽은 정부라고 보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이 있는 외국 정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그 표현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가 트럼프 당선 직후에 전화 통화를 한번 한 것,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순실 게이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물고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제를 브리핑으로 고른 건 사실 요즘 좀 분위기가 제가 경제 속살 브리핑에서 뭐 경제 성장률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모해요. 그래서 예. 워낙 정치 이슈가 모든 걸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제가 어찌됐건 이런 말씀을 오늘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예. 이제 어제 경제 성장률 예상 지표가 나왔는데 실제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뇌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발표였어요. 그런데 발표 내용으로는 내년도 2017년 한국 예상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요. 2.4%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올해 5월에는 2.7%였거든요. 예. 7개월 만에 지금 0.3%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근데 경제 성장률에서 0.3%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더구나 지금 2%대 낮은 수치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KDI가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좀 경제 성장률 전망 지표 같은 게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뜨리는 걸 보면 확실히 상당히 내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더 충격적인 건 올해 4분기 예상 성장률이요. 0%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제로인 겁니다. 잘못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분기별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는 IMF 때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말고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나 국제적인 대공황 상태가 아닌데도 한국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건 정말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데까지 와버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 곳에서 비슷한 지표들을 많이 내서 대단히 슬픈 건 이 KDI의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난달 28일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어요. 근데 이것도 0.4%포인트 떨어져서 2.6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5개월 만에 한 0.4가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곧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하니까요. 여러 곳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서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표상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원론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빨리 내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더 불거지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도 이 KDI 지표를 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게이트가 안 그래도 경제가 하락 일로인데 여기에 정치가 잘못 얹히면 약간 좀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조선일보가 최근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돼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야. 그거를 박근혜 최순실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들이 마음 편하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괜히 총수들 청문회에 부르지 말고 뭐 이런 이제 사설하고 기사를 최근에 조선일보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나 사설에는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반응을 보여서도 안 돼요. 그냥 개무시를 해버려야 됩니다. 자꾸 이게 이쪽에서 대꾸를 해주니까 얘들이 재밌는 줄 알고 계속 이러는 건데요. 박근혜 게이트 터지기 전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법인세 깎아주고 신자유주의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다 해줬는데 9년 동안은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헛소리, 조선일보 헛소리에는 관심 비슷한 것도 던져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경제 위기, 또 대공황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대부분 금융위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섹터에서 뭔가 기스가 났을 때 경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금융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물건을 파는 공장 사람하고 거래를 하기로 한 바이어인데요. 내가 물건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줘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공장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면 매일마다 물건이 공장에서 잘 찍혀 나오면 이제 바이어인 저는 이 회사가 사기치는 회사가 아니구나 라고 신뢰를 가지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기스가 나도 크게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한 사람이 최소한 계약하기 전에 물건 잘 만드는 회사인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융이라는 건요, 이게 눈으로 확인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라는 걸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돈을 맡기면요 3년 뒤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을 할 때 맡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의 실체가 공장이 아니란요. 예.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 신뢰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대형 금융기관, 뭐 큰 은행에 돈을 맡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돈을 내가 맡겼을 때 돌려준다는 건 누구한테도 못 믿어요. 실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큰 금융기관일수록, 오래된 금융기관일수록 믿을 수 있다. 나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큰 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이라는 분야에서는 신뢰라는 게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대형은행들이 왜 잘 돌아가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 소비자들이 그 은행들을 믿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소문이 났어요. 국민은행이 망할 수 있어. 이런 소문이 약간 신빙성 있게 돌면 은행 예금 맡긴 거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소비자들한테 이런 불신이 확 퍼져나가면 예. 국민은행 같은 대형은행도 일주일 안에 망해버립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예. 모든 소비자들이 갑자기 신뢰를 확 잃어버려서 내 돈 잃을지도 몰라 하고 돈을 와르르 찾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큰 대형은행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처럼 물건을 만드는 회사, 공장도 있고 만든 물건도 있고 이런 회사는 망해도 천천히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과정에서 수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쪽에서 기스가 나면, 신뢰가 깨지면 망하는 건 진짜 순식간입니다. 무섭게 망해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요. 금융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뭔가 실체가 안 보이는 걸 고객들한테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걸 국제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저 나라의 금융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 시스템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저 나라에 투자를 해도 될까? 내가 돈을 맡겨도 금융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디서 보장을 해주냐면 안정적인 정부 시스템이 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 시스템이 불안하고 너무 요동치면 이게 그냥 정치 불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저 나라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뱅크런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불안해서 그냥 돈을 다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말하는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거는요.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고 이런 체제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때 가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하는 시민혁명은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꼭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만약에 안정적 표 차이로 탄핵이 가결되면은요, 또 200만의 시민이 광화문을 평화적으로 또 메우고 이렇다면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이제 확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박근혜는 끝이야. 조만간 새로운 시민들의 정부가 들어설 거야. 이게 확실한 시스템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금융 시스템이 매우 갑자기 안정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말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제일 걱정되는 건 국면이 갑자기 예측 불허로 흐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길 원하지만 탄핵이 부결되거나 이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 국면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 예상이 안 된다는 불신이 확산이 되고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지표가 바닥인 상태에서 한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떨어지면 글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2, 3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 저한테는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만방이 보기에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시민 국가로 거듭나겠구나. 이런 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한국의 안정성은 정말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보다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외국에서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사이비 정부나 독재 정부가 더 이상 들어설 수 없겠구나 하는 한국만의 안정성을 외국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통과가 되면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찬사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저는 좀 걱정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정치적으로야 얼마든지 다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경제적으로 시간을 끄는 건 저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국 정치사회와 민주주의뿐 아니라 좀 기로에선 한국 경제에도 정말 중요한 3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파고를 시민의 힘으로 잘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내일 우리 여의도에서 만나지요? 네. 오전 11시 반부터 저희가 새누리당사 앞에 임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는데 이제 이완배 기자님과는 오후 3시에 뵙는 걸로. 저는 사실 내일 정호희 대표님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혁명동지 정상근 동지를 꼭 뵙고 싶었었는데. 바로 앞부분 코너에 정상근 동지가 나옵니다. 네, 조금 일찍 가서 뵙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오후 3시에 역사의 현장, 역사의 그날 여의도에서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완배 기자 보러 내일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없앤다고 했고요. 또 재벌 회장들이 전경련 탈퇴하겠다. 또 이렇게 밝힘으로써 전경련 해체에 나서는 형국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재계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어제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수순에 발빠르게 벌써 들어갔어요. 예. 전경련도 벌써 이제 사무국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뭐 헤리티지 재단처럼 바꾸겠다, 싱크탱크가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잘 해보시라고 제가 속으로는 뭐 누굴구들 있네 이러고 말았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건 저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경련이 없다고 물론 이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겠죠. 그런 양아치 같은 조직은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재벌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없다고 이재용의 왕조 재벌 시스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변화는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벌들의 이런 발빠른 변신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벌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 경제학 용어 중에 정실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실자본주의라는 건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특히 동아시아 쪽 국가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형성이 된 자본주의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전형적인 이 정실자본주의 국가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실력을 기르고 조직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러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고 정부에 딸랑거리는 거죠. 그리고 뭐 최순실 딸한테 말이나 사주고 거기서 대가나 받아먹는 이런 일에 집중을 해온 걸 이걸 이제 정실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한번 따로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재벌들 입장에서는요. 정치권을 나눠봤을 때 보수 정부가 훨씬 편했을 겁니다. 이명박이 편했을 거고요. 예. 저는 재벌들 입장에서도 박근혜도 굉장히 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박근혜가 수 틀리면 가만 안 놔두는 똘끼는 있지만 예. 수만 안 틀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예. 박근혜는 수만 안 틀리면 매우 다루기 쉬운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와 수가 복잡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대로 몇십억 찔러주면 사면도 해주지, 대통령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서명도 받아주지. 그러니까 이제 수만 안 틀리게 살살 다루면 재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는 매우 편한 대통령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이런 꼴통 보수 정치 세력들이요. 재벌들하고 정실자본주의의 정경유착 관계로 짝짝꿍 하기가 당분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혁명의 성공 강도 여부에 따라서 어쩌면 상당히 오래 정경유착을 쉽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과연 한국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정실자본주의를 포기할까? 청문회에서는 재벌들이 전부 다 앵무새처럼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이제 개척하겠다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재벌들은 지금까지처럼 이명박근혜 시절처럼 편하게 장사하고 하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아 나갈 거라고 봐요. 새로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 대상이 누구일 거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게 설마 시민들일 일은 없잖아요. 재벌들이 시민들하고 연대를 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이명박근혜 같은 다루기 편한 지도자가 없겠구나라고 재벌들이 생각한다면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재벌들이 다음에는 야당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됐고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서 세계 열강들이 지금 전부 다 보호무역의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마 한국 재벌들한테는 큰 위기죠. 이 위기를 과연 한국 재벌들이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걔들한테는 여전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달라붙을 거예요. 아, 정부님, 새 대통령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규제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 쉬운 해고 조금이라도 도입해주세요. 그리고 정리해고 좀 가능하게 해주세요. 중소기업하고 상생하는 거 조금만 뒤로 밀어주세요. 너무 위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비비적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재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 아부를 해야 되는 세력이 이명박근혜로 대변되는 꼴통보수 새누리당 세력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다음 협상 파트너는
어찌됐건 야당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모르지 않겠죠. 특히 삼성 같은 애들은요, 박근혜 정부 위세가 시퍼럴 때요. 그러니까 올해 총선하기 전에 작년쯤에 막 영구집권 이야기까지 나올 때예요. 예. 그때도 삼성의 나를 바짝 깔고 있던 작은 진보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작은 진보 언론들한테 다가와서 잘 지내보자고 접근을 했을 정도예요. 아니 그 큰 재벌이 보수정부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 뭐하러 조그만한 인터넷 진보 언론한테 와서 잘 지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다가올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혹시 다음에 정부가 뒤집어졌을 때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나요? 뭐 그 탄핵 발의가 안 되고 국민의당이 약간 뭐 뒤로 물러서고 이랬을 때 저는 그런 건 진짜 하나도 겁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국민이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예,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시민들이 바로 뭐 문자 폭탄으로 어디서 그런 계량주의를 뭐 이러면서 해서 뭐 이틀 만에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진짜 겁나는 건 야당이 여당하고 타협이 아니고 야당이 재벌하고의 타협의 여지를 열어둘까봐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혁명이 완수됐다고 쉽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지지하는 야당 정치인이 드디어 대통령이 됐어. 난 이제 원이 없어. 이렇게 감시의 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야, 그래도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한국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옛 유행어가 다시 사회에 스멀스멀 생길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다시 사회가 백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과거에 국장하고 술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정권 교체가 되면 예. 나는 참 기사 쓰기가 좀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진보정당 지지하지만 어찌됐건 이번에는 유력한 야당 후보를 찍을 것 같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게 뭐 제1야당이더라도 나는 성공을 기원할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자의 본령이 비판인데 기자는 항상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비판으로 그게 좀 충돌을 한다. 뭐 비판을 하는 그 날섬과 성공을 기원하는 것과 그러면 내가 좀 이 경제 기사로서 풀이 죽고 날 서는 게 무뎌지면 나의 기자로서의 생명이 다하는 게 아니냐 나는 이런 걱정이 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술 먹으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국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넌 걱정할 필요 없어. 야, 한국에 재벌이 존재하는 한 경제 기자는 영원히 도끼 품고 글 쓸 수 있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와도 재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한 경제 기자는 여전히 날이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도끼 품고 기자 생활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정치 권력의 교체는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회의 본질은 재벌에 있죠. 그리고 재벌은 반드시 지금의 야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고한 이상을 가진 정치인들의 이념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야당이 재벌과 조금이라도 결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야당 정치인들 모두가 고고해서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쪽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탄핵 발의가 주춤됐었던 뭐 국민의당 뭐 일부 야당 의원들의 행태를 단호하게 막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재벌이 야당에 스멀스멀 접근하면서 다음 권력에서 뭔가 타협의 여지를 가지려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의 끈이 조금만 풀리면 재벌들은 결국 다시 신재주의 사상 운운하면서 준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의 책무가 여전히 무겁고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위대한 시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정치 권력을 바꿔내고 또 재벌개혁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오랜 수건까지 풀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그 첫 출발은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있는 탄핵 정국일 거고요. 시민들이 진짜 애정을 가지고 책무감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역사에서 바로 오늘과 내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다. 예, 운명의 이틀이 시작됐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싶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시진핑, 아베로부터 뺀지를 먹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청문회에 출석한 지 하루 만에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고영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근혜 가방의 제작자 고영태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고영태는 최순실 동지가 아랫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말은 최순실 동지가 아랫사람인 박근혜 동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고영태는 최순실 동지가 태블릿 PC도 못 쓰는 멍청이라고 짓거렸다. 박근혜 동지의 브레인 최순실 동지를 반푼이 취급하는 것은 최순실 동지의 지시에 따르는 아바타 박근혜 동지를 반의 반푼이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다름 아니다. 게다가 고영태는 수천만 원짜리 옷을 최순실 동지가 박근혜 동지에게 헌납함으로써 뇌물죄를 가능하게 했다. 박 동지는 이로써 수렁 정도가 아니라 똥통에 빠지게 됐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는 고영태의 이적성, 즉 종북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 이렇게 우기면서 고영태가 활동했던 호빠 앞에 가서 시위를 벌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고영태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직도 실세인 줄 알고 청문회에서 까불다가 천당에 못 갈 거라는 저주를 받은 김기춘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검이 진행되면 박근혜 동지는 최순실 동지의 옆방에 체크인할 수 있다. 박근혜 동지에게 100벌이 넘는 옷을 협찬했던 고영태는 사계절용으로 수의 100벌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은 한겨레 정석구 편집인의 탄핵 앞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라는 제목의 칼럼, 오늘의 칼럼으로 정했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난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부결되면 더 불행한 방식으로 끌려 내려올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지만 촛불 민심이 그리 되도록 놔둘 리 없다. 300여 명의 생떼 같은 목숨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1시간 넘도록 올림머리나 가다듬고 있었다는 인간이기조차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에 대해 언급할 일도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쪽은 이른바 보수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비판적인 편이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일제 부역자와 군사 독재의 후예들, 그리고 재벌과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이 주류를 이룬 수구기득권 정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극우적인 색깔과 영남 위주의 지역주의까지 더해지면서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남북 관계를 파탄내며 국민 경제를 거덜내는 데 일조하는 패거리 정당이 돼버렸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1차 시금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청와대와 친박 지도부에 끊임없는 방해와 유혹이 있을 것이다. 당이 분열되면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야당에게 헌납하게 된다고 어르고 당 지도부는 비박들을 향해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라고 윽박지를지 모른다. 사실 국민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보면서 새누리당도 완전히 포기했다.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과거처럼 적당히 분칠이나 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들 경우 이번 대선뿐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정권 잡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누리당 혁신 작업이 탄력을 받겠지만 부결되거나 근소한 표차로 가결되면 당내 수구기득권 세력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 선택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네,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